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BTV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시 구의원이 뽑힌 지 정확히 1년 됐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달라졌고 또 발전했을까요? 첫 소식은 서울 시민의 선택으로 시청사에 입성한 오세훈 시장의 지난 1년 평가로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년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끈 지난 1년간 서울 정책의 명과 암을 짚어봅니다. 첫 소식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현충원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때도 시청에서 이루어진 제39대 서울시장 취임식 자리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것은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난 지방선거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취임 후 오 시장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오세훈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은 대상이 5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됐고 차상위 계층에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과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확충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모아타운, 상생주택 등의 주택 정비 사업은 오세훈표 주택 정책 모델로 제시됐지만 지역 주민 찬반 갈등도 함께 낳고 있습니다. 세계 상위 5위권 도시라는 목표 아래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도 제시됐습니다. 박원순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비판 속에 그간 서울시 대표 슬로건이었던 아이 서울 유는 서울마이 소울이라는 새 브랜드로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한옥 문화를 돋보이게 하겠다며 한옥 재창조 정책을 발표했고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 계획의 핵심은 한옥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전향적으로 완화해서 더 다양하고 새로운 한옥, 더 쾌적하고 편리한 한옥이 더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강을 유럽 못지않은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2007년 한강 르네생스 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강남북 간 대중교통 연결이 필요한 주요 거점과 관광 명소에 곤돌라를 설치해서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색다른 이동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동행 매력특별시 서울을 향한 행보 속 예기치 않은 사고로 고개 숙여 사과하고 눈물 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일가족 3명까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서울시의 수방 대책에 대한 불신과 재점검 요구 목소리는 크게 일었고 지난해 10월 이태원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는 서울시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지난 1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안전에 대한 걱정 속 오세훈표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의 시간, 시민의 공감과 서울의 발전을 끌어내는 시정이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앞서 본 정책들을 언론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에 대한 관심도 등을 분석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시장으로서 자연 또는 사회재난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모습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환 기자가 전합니다. 보트를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지점에서 반응했을까요? 검색량 분석 서비스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검색량을 살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군데에서 높은 검색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장 높은 지점은 지난해 10월 30일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타깝게 기억에 떠올리실 겁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냈던 이태원 참사 발생 바로 다음 날입니다. 해당 날짜는 유럽 출장 중이던 오세훈 시장이 귀국해 현장 수습에 나선 첫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검색량이 많은 날은 지난해 8월 9일
이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세 가족이 사망했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대응 미흡 비판과 함께 부랴부랴 반지하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 등 사후 대책이 나오고 현재도 진행형이죠. 3위는 북한 발사체로 서울시가 경계 경보를 미급 재난 문자로 발송했던 지난 5월 31일. 출근길에 많은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잉 대응은 맞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자연 사회 재난에 서울시장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년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빅카인즈는 국내 54개 언론사 기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빅카인즈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색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월 2일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합회가 지하철에서 시위를 시작한 날이 검색량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폭우 피해가 있던 시점입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울시장과 전장현의 면담 시위 재개 날입니다. 그만큼 1년간 서울시장과 전장현의 갈등을 다룬 기사가 많다는 겁니다. 시민이든 언론이든 오세훈 서울시장에 크게 반응했던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정책보다는 위기 대응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재난에 대한 걱정거리도 굉장히 많은 게 서울 시민들의 지금 마음가짐인데요. 따라서 이런 어떤 안전에 관계된 거나 재난에 관계된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고 서울시장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들을 지우지 않고 계속 실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네거티브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태원 참사의 연관어를 분석해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는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요? 관련 기사는 대부분 지난 2월 21일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이 자진 철거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오 시장과 재개발, 재건축도 연관 분석해봤습니다. 이렇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으로 초고층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자치구와 또 해당 지역이 많이 거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과거와 대비되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급이 많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제2세종문화회관과 서울항이 조성되는 여의도의 언급량이 많았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민선 8기 1년과 달리 구청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곳,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지난 3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 인물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선관위가 분주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서입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건 진보당 권예인 예비후보입니다. 네, 이번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보당 권예인의 당선으로 민생을 외면한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네, 민생의 진심인 진보당이 57만 강서구민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도 선관위를 찾아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영성 전 서울시 의원이 첫날 예비후보 등록에 나섰습니다. 이명호 전 강서구의원도 우리공화당 소속으로 보궐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12년 만에 차지한 우리 보수의 강서구청장 자리를 애석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김태호 전임 구청장 공약까지 제가 다 안고선 잘 사는 강서 꼭 만들도록 하고요.
구도심과 신도심 격차 해소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러지지 않아야 될 선거를 치러졌습니다. 졌고 이게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강서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가 되는 거죠. 더는 이제 특정 정당이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강서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제한적이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어깨띠를 두른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에 현수막 등도 붙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초 지역에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회의는 내부 사정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그러나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비용, 즉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궐선거는 자치구가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0억 원이 넘게 쓴 강서구청. 네, 이번 보궐선거를 위해서 40억 원을 또 쓰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서울 강서구청이 부담한 돈은 22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은 구청장 등을 뽑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 1년 만에 또다시 선거 비용으로 예산을 쓰게 됐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직위를 잃으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서입니다.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구청장 보궐선거에 필요한 돈은 39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모두 강서구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해 선거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선거관리 경비 부담 주체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277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비는 강서구청에서 편성해서 우리 강서구 선거관리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안 써도 될 돈입니다. 온전히 주민들을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40억 원은 지역 대표 축제인 허준축제를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주택가가 많아 늘 부족한 주차 공간을 40면 정도나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궐선거는 그만큼 손해인 셈입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등에서입니다. 원인 제공을 한 것에 대한 평가가 없이 다시 또 선거를 치르고 하니까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들이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요. 덜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그만큼 정당은 보다 신중하게 후보를 내야 합니다. 또 유권자들은 잘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세라 불릴 정도로 소중한 세금을 선거를 치르는데 또 쓸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서구는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또 들여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네, 그만큼 구청장이라는 직책이 중요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청장이 가진 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살펴봤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서울 각 자치구 구청장들의 주요 권한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공무원들의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 건축 등 각종 사업들의 인허가권입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건 수천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예산 집행권,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들의 실현입니다.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부터 대형 문화시설을 짓는 것까지 모두 구청장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 경우는 구청장의 대우가 다른 곳보다 높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인데 정무직이라 급수가 없지만 따지자면 지방관리관, 1급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노원구, 강남구, 송파구 등 4곳뿐입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구청장 연봉이 1억 2천여만 원으로 서울의 다른 지역들보다 높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들은 가진 권한도 더 많습니다. 광역단체의 사무 25가지를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공공시설 결정,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등이 해당됩니다. 지역의 소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면대면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정책들을 집행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잘못 뽑는다고 하는 건 우리 지역 공동체의 미래 비전과 지금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소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날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한 달 넘게 여야 협상 무산에 또 의장단 선거전에 시달리던 종로구의회가 결국 국민의힘 단독으로 부의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1년 전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동일한 상황에서 의장과 부의장 모두 같은 인물이 선출됐는데 결국 종로구의회는 의장단 가처분 등 소송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례회 본회의 시작 전부터 라도균 의장은 의회 직원들에게 민주당 의원의 회의 참석을 지시합니다. 30분을 기다렸지만 민주당 의원 5명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없이 강행된 라도균 의원의 의장 선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원 불참한 겁니다. 결국 부의장 선거 파행 하루 만에 국민의힘 의원 6명만 본회의장에 참석했고 부의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7월 치러진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겁니다. 부의장 선거 결과 국민의힘 6명 의원 가운데 찬성 5표, 기권 1표로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이광규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됐지만 당선 소감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로구의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의장단 단독 강행에 대항하는 무효 통보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자 의장의 발언이 쏟아집니다. 의장이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을 배포하는 낭도 행위는 하지 않게 됐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치러진 종로구의회 의장단 보궐선거. 민주당은 선거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 판결에 무시한 처사라며 의장단 가처분 및 직무정지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상대는 종로구의 국민의힘이 아닌 종로구의 사무국인 만큼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은 또다시 주민 열세로 충당하게 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동대문구 소식입니다. 삭감된 동대문구 추경 예산에는 전농동 서울 대표도서관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던 초아원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비 예산 약 5억 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동대문구는 예정대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넘게 나대지로 방치했던 16,000제곱미터 되는 서울 대표도서관 부지. 동대문구는 서울 대표도서관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곳에 초아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예산 약 5억 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초아원 관련 예산 5억 원은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서울시에서 관련 예산을 교부받았기에 구비 예산 편성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에서 4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 예산을 안 실어도 거기에 사업 가지고 충분히 그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의원분들이 그 부분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동대문구청 민원 게시판에는 초아원 조성을 반대한다는 주민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한 곳에 왜 꽃밭을 조성해 예산을 낭비하냐는 것. 초아원 내에 임시 주차장 설치 계획은 또 다른 반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 51% 대 반대 4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동대문구는 확보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원으로 초아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대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임시 주차장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요청한 구비 예산 5억 원이 전액 삭감되며 초아원 조성 이후 유지 관리비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는 일단 계획대로 7월 중순부터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의 필요 예산은 2차 추경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도봉구 소식입니다. 4년 전 서울시가 발표했던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이 3년 넘게 도봉구에서 일시 중단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도봉구가 의회에서 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엔 뚜렷한 대책이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통과한 도봉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계획. 하지만 이후 사업은 진척 없이 3년 가까이 멈춰섰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대상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이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봉구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일까? 2024년 서울시 예산 편성 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봉구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관부서에 우리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시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와의 협업 추진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도 정례회 기간 관련 질문을 던졌지만 이렇다 할 진척 사항은 전혀 듣질 못했습니다. 부지 매입은 당연히 19년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고 노력이 되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제 공유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 매입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노력의 흔적과 막혀 있으면 어떤 부분 때문에 막혀 있는지는. 주민들은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불안감은 사업 대상지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이 리모델링 후 재개관에 들어가면서 더 커졌습니다. 도서관 건립이 진행된다면 해당 독서실의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도봉구 이쪽을 약간 좀 뭐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제외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너네는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도봉구의 소통 과정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계획 발표부터 진척 상황 등을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 사업이 무산됐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끝나겠고 안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이제 주민들도 계속 알 수 있게끔 조금 더 공론화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도봉구 도서관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주민들은 도봉구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장마철에는 신발 신기가 가장 불편합니다. 특히 외출할 때는 정장 구두 대신 빗물에 젖지 않는 소재의 신발을 신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요즘은 구두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데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양한 시대에 수제 구두를 만드는 성수동에선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수제화하면 성동구, 성수동이 특화 지역인데요. 네, 그런데 이 성수동 수제화 산업이 예전과는 같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1,800여 개 수제화 전문점이 있었는데요. 2022년에는 200여 개 업체만 남았다고 합니다. 점차 구두 수요가 줄어들던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 외출이 줄어들면서 수제화 업체도 타격을 입은 까닭입니다. 그리고 수제화 종사원들이 고령화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년보다 수제화 시장도 불황인 듯한데 그래도 이 성수동에선 수제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성수동 일원에 수제화 특화 거리를 조성해서 성수동 방문자에게 체험 기회를 주는 등 홍보를 했습니다. 2013년에는 성수역 하부에 수제화 공동 판매장을 열었고요. 2015년에는 뚝섬역 근처에 수제화 공동 판매 2호점과 청년 창업 공방도 열었습니다. 성동구와 서울시는 젊은 장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었는데요. 올해에는 성동구만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청년 창업 공방에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수제화 장인들이 고령화되어서 젊은 장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수제화 교육을 해왔습니다. 성동구가 성동 지역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면서 성동구 자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수제화 교육뿐만 아니라 가죽공예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고요.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교육생 처지에서는 사설학원이나 공방에서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제화 교육뿐만 아니라 또 가죽공예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의 교육인지 취재한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가죽공예 교육은 기능반과 창업반이 있는데요. 성수 수제화 희망 플랫폼에서 주 4회 3시간씩 합니다. 디자인, 재봉을 배워서 핸드백, 지갑 등 가죽공예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교육 사업에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우 씨는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뒤 공방을 운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죽공예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기능반 수강생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원래 직업은 다른 본업이 있는데 그 본업을 끝까지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취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요. 가죽을 하면 할수록 매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창업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손재주도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수제화 교육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현장에서 전문가를 직접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전해주시죠. 기초반과 전문가반이 있는데요. 성동 지역경제혁신센터에서 주 2회 6시간씩 교육합니다. 기초반은 이론 중심이고 전문가반은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패턴, 가피, 저부 과정을 배웁니다. 박광환 강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교육생 본인들의 하고 싶은 디자인, 하고 싶은 작업을 지원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구두를 만들고 싶다, 이러이러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지원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분들이 완숙하게 이렇게 숙련을 해서 본인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인으로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교육받은 젊은 장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성수 수제화의 명성과 전통을 잇고 가죽공예 산업을 번창시켜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브랜드로 만드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분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의 수제화, 가죽공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서성원 통신원과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 소식을 전하는 학부모 수첩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후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심리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에 교우 관계 등 최근 교육계가 일선 학교에 심리 상담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학부모들도 자녀와의 고민 등을 풀기 위한 코칭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합니다. 박건희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자녀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자신의 진로 고민까지 학부모들의 코칭 상담이 늘고 있는데요. 전문 코치를 통해 그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코칭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코칭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코칭을 신청하신 학부모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혜영님 한 주 동안 좀 기억에 남으시는 이슈가 있으시거나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실까요? 요즘에 사춘기인 저희 아이와의 소통이 조금 대화를 하려는데 갑자기 확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있었던 경험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대화는 한국코치협회 윤리규정에 의해서 비밀이 보장되니까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코칭을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주제나 이슈가 있으실까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하고 요즘에 대화를 자꾸 시도를 하면 자꾸 화를 내는 이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될까 그 부분이 가장 코치님하고 코칭을 받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이 아이들이 저와의 아이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묻는 게 맞는 건지. 화를 내는 게 우리 혜영님한테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까요? 제가 왜 저럴까? 되게 벽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요. 그래 하고 놔두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엄마의 역할일까라는 걸 엄마로서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를 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혜영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랑 대화를 나누시면서 좀 얻으신 점이나 또는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신 점이 좀 있으실까요? 요즘에 아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만 생각하고 제가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나 스스로의 모습을 조금 돌아올 필요가 있었구나 해서 코치님이 저의 이야기를 자꾸 끌어내 주시다 보니까 내 깊은 곳에 내면에 나에 대한 게 항상 남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칭 프로세스는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세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진행됩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 각자의 고민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코칭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건 의사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치료를 받는 느낌 같고 환자 같은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코칭은 아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성찰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상담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이러면 사실 상담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코칭은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긴 있는데 내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코칭은 내가 스스로 나 이거 할 거예요 하고 자기와의 약속을 하고 그게 약간 느슨해질 것 같으므로 코치가 그때마다 같이 질문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힘을 불어넣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학부모로 시작한 고민에서부터 자신의 진로 문제까지 전문가 코칭으로 자녀와의 관계, 학부모 진로 고민까지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학부모 수첩 박건희였습니다. 네, 한 주간 서울 소식 위클리 서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직 방류되지도 않았는데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름 비수기가 겹치며 오염수 논란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그 여파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를 바라보는 상인도 시민도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네, HCN 최면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과 유통업 현장의 혼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류가 임박하면서 수산시장이 부쩍 한산해지자 상임들은 오염수 논란의 여파라며 생계를 걱정하기도 하고 여름철 비수기의 시작으로 보고 아직 단정 짓긴 힘들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후쿠시마 얘기 나오고서는 청동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대부분인데 일본산은 거의 안 나오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나오니까요. 인건비 줄이는 게 인건비 줄이는 답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시기상 여름이어가지고 원래 손님이 좀 하락할 주체라 이게 후쿠시마 때문인지 여름의 계절상인지는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정확한 파악은 가을에나 돼요. 수산물 정보가 취약한 소비자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개의치 않고 소비가 이뤄지는 반면 일부 이용객은 수산물을 구매하러 시장에 와서도 불편한 마음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답답해합니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 화로 같은 거 드실 생각이세요? 네. 소금 같은 거 미리미리 사놓고 젓갈류 같은 거 사놓고 새우젓 같은 거 어지간한 생선을 안 먹으려거든요.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여야 정치권이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본격적인 방류가 시작되면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어민과 시장 상인은 물론 유통업계와 외식업계까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최명입니다. 네, 노원구가 지난 겨울 운영한 눈썰 매장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하천인 중랑천을 사용했지만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했다는 겁니다. 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노원구가 개장한 눈썰 매장입니다. 빙어잡이와 놀이기구, 튀김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매점까지 많은 시설들이 마련돼 약 6만 명의 시민들이 다녀올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에 위치한 눈썰 매장이 환경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중랑천 썰매장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랑천은 국가하천으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유역 환경청에 문의해본 결과 노원구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문서로 뭐 주고받은 내용이나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더 좀 조회를 해봤는데 없습니다. 눈썰 매장뿐만 아니라 음식을 파는 매점과 놀이기구도 별도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점용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 결국 하천 점용 허가와 휴게 음식점 신고, 유원 시설업 신고까지 모두 3가지 사례를 위반한 겁니다. 허가받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한 2가지를 우리가 불가한 것인데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시설이 아니고 딱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도 철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취재 결과 노원구청은 하천 점용과 관련해 어떤 공문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천 점용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매년 200만 명 넘는 방문객들이 찾는 서울 장미축제. 네, 올해도 260만 명의 시민이 이 축제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축제 당일 한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원과 중랑구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딜라이브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장미축제가 진행된 지난달 19일 동부간선도로에서 한 주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재 서울시 의원은 중랑천변 조경 펜스 사이로 주민이 굴러떨어졌고 떨어진 직후 동부간선도로에서 달려오던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랑천변 뚝방 쪽을 아마 거닐다가 본인의 과실인지 아니면 인파에 떠밀려서인지 펜스 그 사이로 굴러 떨어진 하단이 보면 동부간선도로 도로상이에요. 그래서 굴러 떨어진 이후에 지나간 차가 그냥 바로
김 의원은 다중 인파 밀집 사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200만 명 넘는 인파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서울시 측에서 사전에 현장 점검 등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봐도 허술한 거예요. 저거는 일반 안전 펜스가 아니고 이른바 그 조경 펜스라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건데 충분한 안전 시설이라든지 보호 역할을 제가 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반면 중랑구는 많은 사람이 와도 문제없이 좌우 통행했던 산책로라며 다중 인파 밀집과는 관계없는 사고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조경 펜스가 설치된 산책로 옆 뚝방길은 사람이 통행하는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그 시간대 그 뚝방길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행사는 저 밑에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그 행사가 있었고 지나가는 게 길이 아니에요. 뚝방길. 거기는 일반적인 사람은 갈지를 못한 갈 수가 없는 곳이죠. 한편 서울시는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 바디보드, 스탠딩보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바디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앉아서 타거나 엎드려서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탠딩보드는 바디보드보다 조금 어렵게 이용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요. 서서 이용할 수 있는 보드. 바다에 타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오늘 타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느낌이 재미있고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할 것 같아요. 한번 타보면. 스쿠버 다이빙을 수중에서 많이 즐겼었는데 수중에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표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에 서핑이 있어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바다 서핑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여름에 떼약볕 밑에서 하느라 피부도 많이 상하고 파도를 기다리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만들어진 인공파도 안에서 재밌게 신나게 네, 주말 사이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 예보가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에 이은 습한 날씨에서 이 폭염까지 이어지는 여름인데요. 네,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적절한 냉방 온도 유지는 물론 청결과 체온 유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말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